얼마 전이었어요. 동네에서 자주 뵙는 어르신 한 분이 서류 한 장을 들고 천천히 제 앞에 앉으셨어요. 종이 모서리를 몇 번이나 맞추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기초연금, 왜 이 금액밖에 안 나오는 걸까? 그 목소리가 참 묘했어요. 화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고 그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의 말투였어요. 사실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특히 이 세 가지를 모르고 지나가면 받아야 할 금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못 받는 상황까지 생기거든요. 오늘은 상담하면서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숫자, 금액, 상황을 정말 쉽게 풀어보려고 해요. 듣다 보면, 아, 그래서 내 금액이 이렇게 나왔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질 거예요.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동네 주민센터 복도에서나 작은 카페에서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먼저 말을 거는 분들이요. 처음엔 별 얘기 아닌 줄 알고 듣기 시작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남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느 날도 그랬어요. 천천히 걸어오시던 어르신 한 분이 자리에 조용히 앉으시더니 한숨을 한 번 내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큰 돈 아닐지 몰라도 나는 이 기초연금이 정말 큰 돈이에요. 그런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걸까요? 내가 부자인 것도 아니고 숨긴 것도 없는데 기초연금이 왜 이렇게 적게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런 분들이 많아요. 국민연금이 65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인 분들, 본인은 난 적게 받는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받아보면 기초연금이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또 부부 중 한 분은 연금이 있고 한 분은 없을 때 본인은 우리 둘이 합쳐도 넉넉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서류 기준으로 보면 또 다르게 잡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적금이나 보험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된다는 사실. 특히 오랫동안 들고만 있던 보험, 나도 몰랐던 적금, 심지어는 오래전에 다친 줄 알았던 계좌까지.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잡히면서 기초연금 금액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제일 자주 하시는 말이 있어요. 나는 소득이 없는데요. 진짜 나오는 건 국민연금 몇십만 원이 전부예요. 하지만 서류에서는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어떤 건 자산으로, 어떤 건 소득으로, 어떤 건 평가액으로 잡혀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계산되는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32만 원 받는다고 하던데 왜 나는 17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르신 잘못 절대 아니에요. 이 말을 제일 먼저 드려요. 왜냐면 기초연금은 겉으로 보이는 소득보다 서류 안에 숨어 있는 금액이 더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난 없다고 생각하지만 서류에서는 있다고 잡히는 항목이 많아요. 이게 가장 큰 혼란이고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어떤 분은요, 정말 본인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벌이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서류를 천천히 보니까 10년 전에 가입해둔 보험의 해지 환급금이 몇백만 원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그 어르신도 깜짝 놀라셨죠? 아니, 이게 왜 소득으로 잡혀요? 전 이거 든 줄도 몰랐는데. 그럴 때마다 속상하지만 설명해드려요. 기초연금은 지금 내 통장에 있는 돈보다 서류상으로 기록된 금액들을 기준으로 본다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난 적금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냥 국민연금만 겨우 받는데 왜 이렇게 적게 나올까요?
그러면 실제로 국민연금 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에서 애매한 구간에 걸려 있어서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해요. 아, 나는 진짜 부자가 아닌데 왜 나만 기준에 걸리는 거지? 그 마음 나도 너무 이해돼요. 실제로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 아, 그래서 내 금액이 이렇게 나왔구나. 조금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이제 이어서 어디에서 금액이 갈리는지,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지점이 어디인지 천천히 풀어볼게요. 사실 기초연금 금액이 가장 많이 달라지는 순간은 대부분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지점에서 시작돼요. 어르신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내 국민연금이 많아봐야 80만 원인데 이 정도면 기초연금은 거의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심지어 본인보다 더 많이 받는 친구들은 기초연금을 꼬박꼬박 받는 것 같으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죠. 그런데요, 기초연금은 얼마 받느냐가 아니라 어느 구간에 들어가느냐로 계산되는 제도예요. 바로 그 구간 때문에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A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국민연금이 83만 원이었어요.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니고 국민연금도 딱 80만 원 남짓인데 왜 이렇게 기초연금이 적게 나오나요? 나보다 훨씬 많이 받는 사람도 잘만 받던데. 정말 억울한 마음이 느껴지는 말투였어요. 근데 서류를 하나하나 보면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나와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75만 원을 넘고 82만 원을 넘고 89만 원을 넘을 때마다 조금씩 단계적으로 줄어들어요. 이게 구간이에요. 그래서 A 어르신처럼 83만 원을 받는 분은 난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제도상으로는 줄어드는 구간에 들어간 사람으로 잡혀요.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3만 9천 원이라면 구간 때문에 18만 원대로 줄어들기도 해요. 문제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83만 원이 어떻게 많은 금액이냐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은 너무 당연해요. 지금 물가의 80만 원이 큰 돈인가요? 실제로 생활비로 쓰면 금방 사라지는 돈이죠. 그런데 제도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기초연금은 생활의 무게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준표로 판단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요. 한 분은 79만 원을 받아요. 그분은 기초연금을 거의 온전히 받으세요. 근데 바로 옆집 분은 82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기초연금이 훅 줄어버려요. 국민연금이 3만 원 차이인데 기초연금은 10만 원 넘게 차이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르신들은 이게 말이 되냐며 속상해 하시죠. 더 안타까운 건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른 채 줄어든 금액만 들고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나는 국민연금 조금밖에 안 받아요. 내 주변 사람들은 더 받는데 그 사람들은 왜 30만 원 다 받고 난 왜 줄어드는 거죠? 그 이유도 사실 구간 때문이에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많다고 무조건 깎는 구조가 아니에요. 특정 구간에 걸릴 때만 깎여요. 그래서 두 사람이 국민연금은 거의 비슷하게 받는데 기초연금은 한 사람만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정말 많이 생겨요. 그리고 가장 많이 걸리는 구간이 바로 80만 원대예요. 82만 원, 84만 원, 87만 원 이 사이에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이 줄어들어요. 특히 89만 원 근처는 아예 못 받는 구간과 딱 맞닿아 있어서 미세한 금액 차이로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분노나 억울함보다 허탈함이 먼저 오더라고요. 내가 나쁜 것도 아니고 부자인 것도 아니고 숨긴 것도 없는데 왜 나는 자꾸 걸리는 걸까? 이런 마음 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드는 첫 번째 이유는 국민연금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준 구간에 걸렸기 때문이라는 거. 이걸 알기 전과 알고 난 뒤의 차이가 되게 커요. 내 잘못도 아니고 숨긴 것도 아니고 누구랑 비교해서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더라고요. 이제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줄어드는 이유, 많은 분들이 더 억울해하시는 부부 감행 이야기를 해볼게요. 얼마 전 상담 오신 분 한 분이 계셨어요. 조용히 앉아서 한숨부터 쉬시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남편 연금이 많지도 않은데 왜 제 기초연금이 이렇게 적게 나와요? 서류를 보면서 천천히 여쭤봤어요. 남편분은 국민연금 58만 원, 아내분은 연금이 없어서 이번에 처음 기초연금을 신청하신 상황이었어요. 언뜻 보면 우리 집은 아주 평범한 집이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소득 구조죠.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아내분 기초연금이 기본 33만 9천 원이 아니라 10만 원대 후반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놀랐을지 눈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선생님 남편 연금 58만 원이면 크게 부담되는 수준도 아니잖아요. 왜 제 기초연금만 줄어요? 사실 이 질문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우린 부부 둘 다 부자도 아니고 생활비 늘 빠듯한데 왜요?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기초연금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첫 번째는 기초연금은 개인 자격처럼 보이지만 부부 단위로 평가된다는 점이에요. 즉,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적금 예금 보험 국민연금 금액도 아내분 기초연금 산정에 그대로 영향을 줘요. 남편 돈, 아내 돈 따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부부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한 덩어리로 계산해버립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58만 원을 받든 적금이 조금 있든 보험에 해지 환급금이 있던 그 모든 게 아내분 기초연금 금액에도 반영돼요. 두 번째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무조건 20% 감액이 들어간다는 구조예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니, 나는 연금도 없는데 왜 내 기초연금이 깎여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하지만 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부 둘 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본 20% 감액. 한 명만 받는 경우에는 감액 없음. 그런데 한 명만 받아도 상대 배우자의 연금 재산은 평가에 포함됨. 즉, 남편 국민연금 58만 원 기초연금 대상. 아내 이번에 기초연금 신규 신청. 이 구조면 부부가 둘 다 대상자로 분류돼서 아내분의 기초연금은 20%가 기본 감액돼요. 여기에다가 남편 명의의 적금, 오래된 보험, 구형 계좌의 잔액, 이런 것들이 추가로 잡히면서 금액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전혀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실제로 상담했던 그 아내분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뭐 숨긴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 연금도 100만 원이 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설명드렸어요. 어머니, 기초연금은 실제 생활이 넉넉한가 보다. 제도 기준에 어느 구간에 걸렸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58만 원은 적어 보여도 부부 단위 평가와 감액 기준 안에서는 생각보다 크게 잡히는 금액이에요. 그제서야 어머니 표정이 조금 풀리시더라고요. 그럼 남편 명의 적금도
제 기초연금 계산에 들어가요? 네, 둘이서 함께 사시면 모든 금융재산은 부부 합산으로 계산돼요. 아이고, 그럼 기초연금은 부부가 같이 사는 게 더 불리한 건가요? 이 질문도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부부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그래도 대부분 개인 한 명 기준보다는 금액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잘 보면 타이밍을 조금만 조절해도 감액을 덜 받는 사례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남편 먼저 신청하고 몇 달 뒤에 아내가 신청하면서 감액이 조금 덜 잡혔던 사례도 있었고요. 결론은 이거예요. 기초연금은 부부 단위로 계산되고 부부가 함께 대상이면 20% 감액이 들어간다. 그리고 남편의 소득과 재산이 아내의 기초연금에도 그대로 영향을 준다. 이 세 가지를 미리 알면 억울할 일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 아내분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왜 내 금액이 이렇게 나온 건지. 그리고 살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쉽게 알려주는 데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 말 듣는데 저도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상담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제일 당황하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서류를 딱 펼쳐보는 순간이에요. 선생님, 이게 왜 들어가요? 이건 내가 쓰는 돈도 아닌데? 진짜 많이 나오는 반응이에요. 기초연금은 눈에 보이는 월급이나 국민연금보다 서류 안에 숨어 있는 금액들 때문에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조용하고 소박한 인상을 가진 비어르신이 계셨어요. 국민연금은 52만 원. 누가 봐도 이 정도면 기초연금 거의 다 받으시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조죠. 본인도 당연히 33만 9천 원 거의 다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33만 9천 원 21만 원대 거의 10만 원 이상이 훅 줄어버린 거예요. 어르신도 너무 놀라서 계속 종이를 들여다보셨어요. 아니, 저는 숨긴 것도 없고 돈이 어디 있다고 이게 줄어요? 왜 그럴까? 바로 소득인 정액 때문이에요. 어르신이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던 오래된 보험 하나가 있었어요. 가입한 지는 20년이 넘었고 월 납입도 중간에 끊어서 사실상 잊고 살던 보험이었죠. 근데 이 보험이 해지 환급금이 280만 원 있었던 거예요. 이 금액이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 잡히면서 기초연금 금액이 확 줄어든 거죠. 어르신은 계속 고개만 저으셨어요. 선생님, 이건 제가 쓰는 돈도 아닌데요. 그냥 놔둔 건데 이것도 소득으로 잡혀요? 이럴 때 저도 항상 조심스럽게 답해요. 네, 기초연금에서는 내가 실제로 쓰느냐보다 서류상으로 자산이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많지 않은 금액도 해지 환급금으로 잡히면 소득처럼 계산돼요. 이걸 들으면 어르신들 표정이 정말 복잡해져요. 돈을 번 것도 아닌데 왜 소득이 늘었다고 나와요? 그 마음 정말 잘 알아요. 근데 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들, 적금, 월 5만 원씩 넣는 적금도 소득인 정액에 포함돼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데 꽤 크게 잡힐 때도 있어요. 오래된 은행 계좌, 본인도 기억 못하는 10년 넘은 계좌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그 잔액도 다 포함돼요. 고향집, 지금 살지 않아도 명의로 남아있으면 자산으로 잡혀요. 폐가라 가치 없어요라고 해도 대부분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돼요. 폐업한 가게 명의, 수익이 없는데도 자산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당황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 네 가지는 나는 소득 없어요라고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특히 오래된 보험은 해지 환급금이 생각보다 크게 잡혀서 기초연금 금액이 5만 원에서 15만 원씩 줄어드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어요. 다시 비어르신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결과 설명을 다 들은 뒤 어르신이 조용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걸 알았으면 좀 미리 준비해 볼 걸 그랬네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았어요. 기초연금은 눈에 보이는 소득보다 숨은 금액을 더 중요하게 보는 제도라서 모르는 사이에 금액이 줄어들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왜 나는 이렇게 적게 나오지? 이 답을 찾는데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래서 내 금액이 이렇게 나왔구나 하고 고개 끄덕이시거든요. 며칠 전 상담 오신 분 한 분이 계셨어요. 조용한 목소리의 70대 중반 남성분이었는데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꼭 쥐고 오셨더라고요. 그 안에는 아내분의 유품 정리하다가 찾은 각종 서류와 오래된 통장들이 들어 있었어요. 아내가 먼저 떠나고 나니 이제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 기초연금이라는 걸 한번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원래 시어르신은 기초연금이 나와는 상관없는 제도라고 10년 넘게 생각해 오신 분이었어요. 나는 국민연금도 조금 있고 뭘 또 신청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아내가 있을 때는 생활비도 둘이 나눠 쓰니까 크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내분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혼자서 모든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다 보니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기초연금 신청해봐요. 어르신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권유를 받았고 그 말 듣고 처음으로 오신 거였죠. 저는 어르신 서류를 확인하면서 천천히 설명드렸어요. 아버님, 오늘 결과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르신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입술이 살짝 떨리기도 했어요. 제가 안 된다고요? 왜요? 저는 부자도 아닌데요. 그 목소리가 참 묘했어요. 억울함, 당황스러움, 그리고 혼자 남게 된 외로움까지 한 번에 섞여 있는 느낌이었죠. 저도 천천히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국민연금이 96만 원으로 나오셨어요. 이 금액이 기준을 조금 넘어서 이번에 대상 제외로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르신은 서류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셨어요. 96만 원. 이게 뭐 그리 큰 금액이라고. 아내도 없고 나 혼자 사는 것도 벅찬데 이것 때문에 제외라고요? 어르신이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맞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많아서 제외되는 경우보다 딱 몇만 원 넘어서 제외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기초연금은 생활이 넉넉한지보다 기준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그 경계선을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시어르신처럼 국민연금이 93만 원에서 97만 원 사이에 있는 경우는 제일 애매한 구간이에요. 어르신이 다시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그럼 나는 뭐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이렇게 못 받는 거예요? 저도 진심으로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아버님, 지금은 기준을 조금 넘지만 기초연금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뀌어요. 내년, 후년에는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서류 정리를 조금만 해도 결과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어르신은 그제야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신 듯 종이를 조용히 접어 봉투에 넣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내가 떠나고 나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혼자 뭔가를 알아본다는 게
참 어렵네요. 그래도 오늘 와보길 잘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기초연금은 많이 받는 사람만 못 받는 제도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조금 넘어서 조금 걸려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기준 때문에 이렇게 제외가 돼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항상 같은 말씀을 하세요. 아, 이걸 좀 일찍 알았더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적어도 그런 억울함이 조금은 덜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상담 오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나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서류도 어렵고 계산도 복잡해서 어디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초연금을 제일 쉽게 보는 방법을 단 3가지만 알려드립니다. 이 3가지만 보면, 아, 나는 어느 정도 받겠구나. 바로 감이 오거든요. 그날 상담 오신 디어르신도 저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선생님, 나는 숫자에 약해서 표를 보면 더 헷갈려요. 그냥 쉬운 말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서류 한 장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듯 천천히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 국민연금 금액. 국민연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 금액이 기초연금의 방향을 거의 결정합니다. 저는 상담할 때 항상 이렇게 안내드려요. 어르신, 국민연금이 70만 원보다 적으면 대부분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요. 70만 원에서 95만 원 사이에 있으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95만 원을 넘기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생겨요. 이렇게 말하면 어르신들이 한 번에 이해하시더라고요. 디어르신도 금방 표정이 진지해지시더니 조심스레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나는 국민연금이 74만 원쯤 되는데, 그럼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완전히 제외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감액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어르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서 주변 사람들 기초연금이 다들 조금씩 다른 거구나. 맞아요. 국민연금 금액만 봐도 결과가 어느 정도 그려져요. 그만큼 중요한 기준이에요. 두 번째, 부부 여부. 기초연금은 겉으로 보기엔 개인 자격으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부 단위로 계산합니다. 디어르신이 이 말 듣고 눈을 크게 뜨시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나는 남편 연금이랑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요. 아니에요, 어머니. 부부가 함께 살면 서로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 대상이면 기본으로 20% 감액이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이걸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디어르신도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그러면 우리 집은 남편 연금도 다 포함되는 거네요. 네, 어머니. 그래서 부부의 연금과 재산을 함께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해요. 부부 여부 하나만 알아도 결과 예측이 훨씬 쉬워져요. 세 번째,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항목들. 이 항목이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금액을 가장 크게 바꿔놓습니다. 디어르신도 본인은 소득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깜짝 놀라셨어요. 저는 늘 이렇게 4가지를 먼저 체크해보라고 안내드려요. 첫째, 옛날에 들어놓은 보험의 해지환급금. 둘째, 잔액이 얼마 되지 않아도 잡히는 적금과 오래된 계좌.
셋째, 지금 살지 않더라도 명의만 남아있는 고향집이나 땅. 넷째, 폐업했지만 명의가 남아있는 가게 등록. 이 네 가지가 본인은 소득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서류 기준에서는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디어르신 사례처럼 나는 소득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막상 조회해보면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꽤 있어요. 디어르신도 20년 전에 가입해둔 보험이 하나 있었고 그 보험의 해지 환급금이 190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이 금액이 소득인 정액에 포함되면서 기초연금이 꽤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죠. 어르신이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 돈은 내가 쓰려고 둔 것도 아닌데, 이것도 잡히는 거예요? 네, 어머니. 기초연금에서는 내가 실제로 쓰고 있느냐보다 서류상으로 자산이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제서야 어르신이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어요. 세 가지만 알면 대부분의 결과는 바로 나옵니다. 국민연금 금액, 부부 여부, 소득인 정액에 포함되는 항목들, 이 세 가지만 체크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도 나는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감이 거의 바로 와요. 디어르신도 상담 끝에 이렇게 말하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들으니까 머리가 복잡한 게 아니라 오히려 속이 시원해지네요. 저도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처럼 솔직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장 빨리 해결하십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제도가 아니에요. 포인트만 정확히 알면 평생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그래서 내가 이런 금액을 받았구나 하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어르신은 상담 끝에 선생님, 이제야 속이 좀 풀린다. 이렇게 말하곤 하시거든요. 사실 기초연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세 가지뿐이에요. 국민연금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부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내가 몰랐던 숨은 자산이 있는지. 이 세 가지만 알면 억울하게 줄어드는 일도 줄고 불안한 마음도 훨씬 덜해져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묻는 말이 나는 왜 이렇게 적게 나와요? 인데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그 답을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상태로 걱정하는 것보다 알고 준비하는 게 언제나 마음이 편합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을 믿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진 건 아내의 빈자리였습니다. 아이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혼자 계시는 게 저희 마음이 불편해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제 마음은 쉽사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저는 아주 늦게야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건 어느덧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전혀 다른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엔 아내가 끓여주던 된장국 냄새가 매일 아침마다 퍼졌는데 이제는 전자레인지에서 데운 밥 냄새가 집안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식탁 위 의자는 2개였지만 앉는 사람은 저 하나뿐.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밥이 이렇게 맛이 없을 수도 있구나. 혼자 먹는 밥은 그 어떤 반찬이 있어도 씁쓸했습니다. 김치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들은 며칠째 그대로였고 혼자 먹기엔 양도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대부분 버리게 되는 음식들을 보며 괜히 죄스러운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아내가 즐겨 앉던 소파 한쪽은 마치 금을 그어놓은 듯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놓인 아내의 독서용 안경과 뜨개질 바늘이 여전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이 오면 더욱 적막했습니다. 예전엔 아내와 함께 보던 TV 프로그램들이 이제는 혼자 봐도 재미없었습니다. 웃음소리도 탄식도 모두 혼자만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몇 년은 손주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제가 데리러 가곤 했습니다. 작은 손을 꼭 잡고 걸어오는 길, 그 따뜻한 체온이 제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잘했죠? 그럼 우리 손자 최고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집에 오면 가방을 던져놓고 뛰어다니던 발소리, 할아버지, 배고파요 하던 목소리, 그 웃음소리가 집안을 꽉 채웠습니다. 손주가 오는 날이면 미리 간식을 준비해두고 아이가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을 찾아놓곤 했습니다. 함께 앉아 과자를 먹으며 만화를 보는 시간, 그때만큼은 제가 정말 할아버지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아이가 숙제를 할 때면 옆에 앉아 글씨 쓰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연필을 꾹꾹 눌러 쓰는 진지한 표정을 보면 괜히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그럴 때면 저도 안경을 쓰고 진지하게 문제를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가끔은 모르는 문제도 있었지만 함께 고민하는 시간 자체가 소중했습니다. 그 시절엔 적어도 하루가 덜 외로웠습니다. 밤에도 손주가 제 옆에 와서 TV를 보며 깔깔 웃고 저는 그 웃음을 바라보다가 잠이 들곤 했습니다. 아이가 잠든 모습을 보면서 작은 코 고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그 평화로운 잠든 얼굴을 보면 세상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주가 집에 있는 날이면 집 전체가 살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장난감 굴러가는 소리,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오래된 집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아내는 곁에 없었지만 그 아이의 웃음이 제 빈자리를 메워주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저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란 건 참 빠릅니다. 어느새 그 소중했던 시간들이 조용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금세 커버리더군요. 예전처럼 손을 꼭 잡을 일도 없어졌고 제가 학교 앞에 나가 기다릴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몸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매일 오후 3시만 되면 자동으로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제 모습을, 학교 방향을 바라보며 걸음을 재촉하는 제 발걸음을 말입니다. 어느 날 습관처럼 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죠. 다른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손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예전 같으면 제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왔을 텐데 이제는 천천히 마지못해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잠시 멈추더니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 혼자 다닐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순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 많이 컸구나. 하지만 마음속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아, 이 아이도 더 이상 할아버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친구들 앞에서 할아버지와 손잡고 걷는 게 부끄러워진 모양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무너져 내리는 걸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딸네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손주는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예전처럼 신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보며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기 바빴습니다.
손주는 딸네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제게 와서 할아버지, 이거 봐요. 하며 그림을 보여주거나 숙제를 같이 하자고 졸랐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문을 닫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가끔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면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있거나 이어폰을 끼고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할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니? 제가 물어봐도 그냥요. 네, 좋았어요.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급식 이야기까지 쏟아놓던 아이가 이제는 대화가 금세 끝나버렸습니다. 간식을 가져다 줘도 고맙습니다. 하고 받기만 할 뿐 함께 먹자고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학원에 가거나 친구들과 놀기 바쁜 나이가 되었고 제가 와도 잠깐 인사만 하고는 각자의 일을 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딸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이가 커서 그래요? 이제 자기 세계가 생긴 거죠? 딸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허전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혼자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필요 없어졌구나. 집에 도착하면 더욱 적막했습니다. 예전에는 손주와 함께 보낸 시간들로 하루가 채워졌는데 이제는 그 시간들이 모두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3시 이후의 시간들이 마치 멈춰버린 시계 바늘처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벽을 타고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날이면 괜히 TV를 틀어놓곤 했습니다. 소음이라도 있어야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저녁 시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예전에는 손주 돌보기로 바빴던 오후가 이제는 텅 빈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밥이 유난히 싱거웠습니다. 예전에는 손주 이야기를 하며 딸과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여둔 손주 사진들을 보면 더욱 그 시절이 그리워졌습니다. 유치원 때 그린 그림,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상장 받고 환하게 웃던 모습들. 그때가 가장 행복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손주까지 다 커버려서 이제 나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가끔은 아내 사진 앞에서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손주까지 다 커버려서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손주의 성장을 기뻐해야 하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고 쓸쓸한 걸까요?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딸은 여전히 저를 걱정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면 늘 제 모습을 살피며 말하곤 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거기 계시면 안전하잖아요. 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늦게 퇴근해서 피곤한 몸으로도 항상 제 안부부터 묻는 딸을 보면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아직 괜찮다. 거기는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사실 저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혼자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진다는 걸 말입니다. 며칠 전에는 화장실에서 넘어질 뻔했고 가끔 혈압약을 깜빡하고 안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딸이 걱정하는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지요. 실제로 지난번에는 밤중에 갑자기 어지러워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딸은 새벽에 달려와서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고 다행히 큰 일은 아니었지만
딸의 얼굴에서 걱정과 피로가 역력히 보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딸이 저를 위해 등급 신청을 해줬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보자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결과는 등급 외 판정이었습니다. 아직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는 판정이 나온 것이죠. 공식적으로는 괜찮다고 판정받았지만 막상 혼자 있으면 불안한 건 여전했습니다. 등급을 받지 못해 요양원 입소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집에서 도움을 받기도 애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딸은 계속해서 설득하려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요양원 정보를 보여주며 시설도 깔끔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운동도 할 수 있고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활동도 할 수 있다며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또 다른 그림이 스쳤습니다. 요양원, 그곳은 차갑고 획일적인 생활의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불이 꺼지고 하루가 똑같이 반복되는 곳. 예전에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니까 내가 아닌 것 같더라. 그냥 침대 번호로만 불리더라고. 마치 제가 저 자신이 아니라 하나의 숫자가 되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그냥 침대 번호로만 불리는 것,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아직은 나는 사람 냄새 나는 데서 살고 싶다. 그 생각 하나로 저는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서 딸의 속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와 집안일도 해야 하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는데 저까지 신경 써야 하니 얼마나 힘들까요? 가끔 딸의 지친 얼굴을 보면 내가 짐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은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표정에서는 피로가 역력히 보였거든요. 저도 아버지가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요. 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요양원을 권하는 것도 저를 귀찮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제 안전을 걱정해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딸에게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저도 안전하게 살고 싶지만 요양원은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밤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잠들곤 했습니다. 요양원 말고 다른 선택지는 정말 없는 걸까요? 혼자 살기에는 불안하고 딸에게 의존하기에는 미안하고 요양원은 가고 싶지 않고 이런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가끔은 밖으로 나가 걸으며 다른 노인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은 다들 어떻게 하고 있을까? 모두 요양원으로 가는 게 정답일까? 정말 다른 길은 없는 걸까? 그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답을 찾고 싶었지만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언젠가는 해답이 찾아오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지관에서 들은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평소처럼 오전 체조 시간에 참여했는데 함께 체조를 하던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혹시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복지, 주택이요? 그게 뭡니까? 그분은 손짓을 하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는 고작 10만 원. 방마다 안전손잡이, 비상벨이 설치돼 있고 이웃끼리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하더라고요. 순간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요양원 말고도 이런 데가 있다고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동안 요양원 아니면 혼자 사는 것, 이 두 가지 선택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길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곳은 요양원처럼 관리받는 건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완전히 독립적으로 살면서 필요할 때만
도움을 받는 거지요. 자유롭게 생활하되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래요. 옆에 있던 복지관 직원도 말을 보탰습니다. 네, 맞습니다. LH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이에요. 소득이 많지 않은 어르신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부담이 크지 않고 안전시설도 잘 갖춰져 있지요.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지내는 건가요? 혼자 요리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런 건가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각자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되 공동 프로그램도 있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시설도 갖춰져 있어요. 완전히 혼자가 아니면서도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거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도 살 수 있습니까?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요. 어르신도 충분히 자격이 되실 거예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열리고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요양원이 아닌 다른 선택지가 있다니,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안전할 수 있다니, 그것도 경제적 부담 없이 말입니다. 혹시 더 자세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LH 지사에 가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찾아보실 수 있고요. 체조가 끝나고 나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고령자복지주택택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걸었습니다. 월세 10만 원이면 국민연금으로도 충분하고 보증금도 그럭저럭 마련할 수 있겠는데, 평소 같으면 복지관에서 집까지 가는 길이 무겁고 적적하게 느껴졌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혹시 나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렜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요양원이 아닌 곳에서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살 수 있다니, 집에 도착해서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TV를 보면서도 계속 그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 너무 좋은 얘기라서 뭔가 함정이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정말 자격이 될까? 의구심과 기대감이 교차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었습니다. 밤에 아내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혹시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걸까요? 그날 밤은 오랜만에 설렘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내일 당장 LH 지사에 가서 문의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오랜만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LH 지사를 찾았습니다. 건물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낯선 공기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로비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들도 있고 저처럼 나이 든 분들도 계셨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온 것 같았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번호표를 뽑아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번호표가 꽤 뒤쪽이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괜히 온 건 아닐까? 내가 이런 곳을 신청할 자격이 있을까?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쏟아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복잡한 서류를 들고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온 게 부끄러워졌습니다. 혹시 필요한 서류를 못 챙겨온 건 아닐까?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앞번호가 불렸을 때 그분이 상담을 받는 모습을 멀리서 훔쳐봤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었지만 여전히 제 차례가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드디어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제 차례가 오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복지 주택택 신청하려고 하는데 나이가 자격이 될까요? 직원은 차분히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더니 이것저것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사이 가슴이 두근거려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연세면 충분히 자격이 되십니다. 소득 요건도 맞으시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하면서도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가능하단 말입니까?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이런 주택이 바로 아버님 같은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짧은 대답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나는 안 되겠지라며 스스로를 포기해왔습니다. 문을 두드려 보지도 않고 이미 닫혀 있을 거라 단정해버린 겁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직원은 더욱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다만 대기자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보통 몇 달 정도는 기다려야 합니다. 몇 달이라는 말을 들어도 전혀 실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망이 생겼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제가 적극적으로 물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생각보다 많았지만 어려운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언제까지 준비해서 가져오면 될까요?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준비하셔서 언제든 오세요. 그 한마디는 오래된 제 마음속 돌덩이를 내려놓게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등을 다정하게 토닥이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LH 지사를 나서는 발걸음은 들어갈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가벼우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손에 든 안내 책자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내 공간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안전하게 하루를 보내는 모습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딸아, 아빠가 오늘 좋은 곳을 알아봤다. 목소리에 활기가 돌아온 걸 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신청서를 내고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가벼움은 곧 무거운 기다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직원은 분명 말했습니다. 대기자가 많아서 몇 달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몇 달이라는 말이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기다림이 시작되니 하루하루가 참 길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하루 일과에는 우편함 확인이 추가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우편함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신문을 가지러 갈 때, 저녁에 산책을 다녀올 때, 심지어 밤에 잠이 안 와서 밖으로 나갈 때도 꼭 우편함 문을 열어보곤 했습니다. 오늘은 소식이 올까? 혹시 안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짧은 종이 한 장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한켠은 서늘했습니다. 희망과 불안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뒤섞였습니다. 아침에는 오늘은 꼭 올 거야 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 우편함이 텅 비어 있으면 또 실망하고 저녁이 되면 내일은 올 거야 하며 다시 희망을 품곤 했습니다. 복지관에 나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문득 집에 두고 온 우편함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제가 나간 사이에 편지가 왔을까봐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우체부가 보이면 괜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우리 집으로 오는 건 아닐까 멀리서 따라가며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딸에게도 말했습니다. 요즘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한 거 기다리고 있어. 소식 오면 알려줄게. 딸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아버지. 좋은 소식이 꼭 올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연락이 올까? 혹시 제가 뭔가 빠뜨린 건 아닐까? 서류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가끔은 다시 LH 지사에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문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조급해 보일까봐 참았습니다. 밤이 되면 잠을 쉽게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불 꺼진 방 안, 벽에 걸린 아내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한테도 다시 기회가 오는 걸까? 당신이 곁에 없어도 나 아직 혼자가 아닌 걸까? 눈가가 젖어들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따뜻한 기운도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내가 사진 속에서 살며시 미소 지으며 대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잘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꼭 좋은 소식이 올 거예요. 그런 밤이 반복되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우편함에 광고 전단지라도 들어있으면 순간 가슴이 뛰었다가 복지주택과 관련 없는 걸 확인하고는 또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이런 일상이 몇 주째 계속되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기다리는 일은 젊을 때와는 또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 기회마저 놓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이 기다림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으니까요. 작은 방에서 혼자 아침을 맞이하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안전하게 하루를 보내는 모습. 그 그림이 너무나 간절했기에 아무리 기다림이 길어져도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편함을 열어보는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 하나에 제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곤 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몇 달째 매일 들여다보던 우편함 속에 한 장의 편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입주 확정. 짧은 단어 2글자가 내 눈앞에서 반짝였습니다.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정말 제 이름이 맞는지, 정말 제가 선정된 게 맞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됐어. 복지주택 됐어.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도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아버지. 정말 잘 됐네요. 입주 날까지 준비할 것들이 많았지만 모든 게 설레고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입주하는 날, 처음 배정받은 집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아늑함이 있었습니다. 손잡이가 설치된 화장실, 넓은 복도, 비상벨. 나이든 제 몸을 배려해준 작은 장치 하나하나가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다른 집 창문들도 하나둘 열려 있고 어르신들이 화분에 물을 주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슴을 울린 건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였습니다. 아버님, 새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옆집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건너편 할아버지도 손을 흔들어 주시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분들마다 환한 미소로 인사해 주셨습니다. 낯설었던 공간이 그 한마디에 금세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첫날 밤 새로운 집에서 맞이한 정적 속에서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이웃들과 함께 마당에 나가 체조를 했습니다. 관리사분의 구령에 맞춰 모두가 함께 팔다리를 뻗었습니다. 서로 웃으며 땀을 닦는 모습 속에서 잊고 있던 활력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혼자였을 때는 나갈 엄두도 못 냈던 아침 운동이 이제는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인사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낮에는 공동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라면으로 때우던 식사가 따뜻한 국과 나물, 그리고 누군가의 정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 속에는 삶의 무게도 가벼운 농담도 함께 있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웃기도 했습니다. 혼자 먹던 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습니다. 저녁에는 작은 홀에 모여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보며 서로 감상을 나누곤 했습니다.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건 사람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감동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가끔은 노래 자랑도 했습니다. 부끄러워하다가도 결국 마이크를 잡고 옛날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박수 소리와 환호성 속에서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텃밭에선 토마토를 따서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채소를 키우는 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즐거움이었습니다. 토마토가 정말 잘 익었네요. 같이 나눠 먹어요. 땀에 젖은 손으로 건네받은 빨간 토마토 한 입, 그 싱그러움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사람 사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는 마음, 외로울 때 말동무가 되어주는 이웃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여긴 돌봄만 있는 게 아니구나. 여긴 삶이 있구나. 요양원에서는 느낄 수 없었을 자유로움과 혼자 살 때는 누릴 수 없었던 따뜻함이 이곳에는 함께 있었습니다. 밤이면 제 작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내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드디어 찾았어요. 우리가 꿈꿔왔던 그런 곳을 말이에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예전보다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쓸쓸히 늙어간다고만 생각했는데 새로운 길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이웃들과 나누는 인사, 함께 먹는 따뜻한 식사, 텃밭에서 함께 기르는 채소들, 저녁 영화를 보며 터져나오는 웃음소리. 이 모든 것들이 제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혼자였을 때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매일이 기대되는 새로운 하루입니다. 딸도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걱정이 많이 줄었어요. 손주도 가끔 놀러와서는 할아버지, 여기 정말 좋아 보여요. 하며 신기하게 둘러보곤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딸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요양원이 아닌 곳에서 제 자유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월 10만 원. 그 작은 비용으로 저는 다시 삶의 온기를 찾았습니다. 밤이면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함께 꿈꿔왔던 그런 노년을 살고 있어요. 외롭지 않고 따뜻하고 사람 냄새 나는 그런 곳에서요. 때로는 사진 속 아내가 미소 지으며 잘했어요, 당신. 하고 대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혼자 계신 분들, 딸아들 걱정시키기 싫어서 혼자 버티고 계신 분들, 요양원은 가기 싫지만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선택지가 있습니다.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문을 두드려 보세요. 길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저처럼 두려운 분이 계신다면 용기 내어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요양원 말고도 우리가 살아갈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이웃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따뜻한 햇살과 함께, 희망과 함께 말입니다.